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오늘부터 함께 나눌 주제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오늘 첫 번째 시간 전설적인 혁명가 박헌영의 생애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유인물 보시고 PPT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 박헌영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호주 박현주의 서자. 서자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옛날에 남자들이 부인을 여럿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박헌영의 아버지 박현주가 쌀을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박헌영의 어머니였던 이학규라는 분은 조씨성을 가진 분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 남편 없는 미망인으로 음식점, 주막 비슷한 것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아버지 박현주가 쌀 장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음식도 먹고 숙박도 하게 된 그 음식점 주인 이학규 여사하고 둘이 눈이 맞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현주 씨는 부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이학규라는 그 여인이 박현주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박헌영입니다. 둘째 부인을 통해 태어났으니까 서자입니다. 그 박헌영이 만든 남로당 지도자였던 박갑동 씨가 쓴 전기에 보면 박헌영이 살았던 지역 동네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박헌영이 공산주의가 됐느냐. 그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종을 통해 태어난 서자니까요. 서자는 굉장히 차별받았습니다. 그 서자라고 차별받았던 응어리, 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가 된 것 같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수레를 합니다. 이 서자 박헌영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915년에 경성고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경기고 출신, 경기고 서울대를 KS 마크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거 아주 수재들만 가는 데인데요. 박헌영 입학할 때 경성고보에 1320명이 지원했습니다. 1320명은요 식민지 조선 팔도에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 1320명이 지원을 해서 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256명. 그 가운데 한 사람, 충청남도 예산 시군 출신인 그가 서울에 입성하게 됩니다. 서울에 들어온 박헌영의 흔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거는요, 끊임없이 기독교하고 접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박헌영이 제일 좋아했던 과목, 박헌영의 성적표를 보면은 제일 잘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뭐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영어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선교사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 기관인 YMCA 기독 청년회에 열심히 나가서 거기서 영어 성경을 통해 영어를 배워요. 그것만 갖고 성에 안 차가지고 친구들을 모집해서 한 50여 명이 과외 공부를 합니다. 그 과외 공부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성서공회 사무원이었던 장두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서공회는 성경책 만드는 단체거든요. 성서공회 직원이었다는 얘기는 그분도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나 목사였다는 얘기입니다. YMCA 갔고 성서공회 사무원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50명이 열심히 시작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1명, 2명 떨어져 나가갖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2명이 끝까지 영어를 공부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뭔가 결심하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많이 포기하죠. 끝까지 남았던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박헌영. 아주 영어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박헌영이 성경, 영어 성경을 뒤적여 가면서 그 영어 성경 읽다가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만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뭐 인류 역사상 손꼽을 만한 대격변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18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산 수단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생산 수단,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산 수단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없애면 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자. 이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낭만적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800년에 이렇게 그냥 낭만적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1848년이 되면 유태인 출신 칼 마르크스라는 천재가 나오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이론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론 또 탁월한 분석을 덧붙여가지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아주 불후의 걸작을 남깁니다. 그게 1848년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는데 혁명을 하다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드디어 마르크스의 이론을 러시아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레닌이라는 아주 이 불세출의 혁명가에 의해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전 세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을 격파한 나라입니다. 그 강대국의 황제 짜르는요,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 강력한 독재자를 노동자, 농민, 이 무식쟁이 일반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게 전 세계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일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혁명가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산주의 혁명 딱 성공하자마자 몇 개의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을 열광시킨 선언,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동양, 우리 한국이 동양이잖아요. 동양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언을 하면서 빛은 동방에서, 공산주의 혁명의 빛은 동방에서부터 밝아온다. 그러니 러시아는 이제부터 동양의 모든 피압방 민족, 식민지, 압제당하는 민중들의 해방운동, 독립투쟁을 지원한다. 그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그 혁명 성공한 나라에서요,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로또 맞는 것 같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조선 사람들이 열광을 해갖고,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저명한 역사가, 그 당시 최고 역사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박은식 선생. 천지의 대변화가 일어났으니 한국도 활발히 맹진해야 한다. 춘원 이광수, 당대 최고의 문장가, 독립신문 만들던 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손도한 선생, 한국 독립을 진정으로 돕는 자는 국제 사회주의 운동뿐이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에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러시아 공산당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200만 루블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차분으로 40만 루블을 줘요. 그 40만 루블의 액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거를 금괴로 줬습니다. 그 금이 마차 세대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만 루블을 다 줬으면 금덩어리가 마차 15대예요. 이렇게 소련 공산당이 열렬히 독립운동을 지원해 줍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까 공산당이 좋은 거네요. 청년 한국에 와서 공산당으로 전향하는 이런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마차에다가 금을 3대나 실어갖고 주고 말이죠. 빚은 동방에서. 그 당시 뭐 미국, 프랑스, 자본주의 국가가 안 도와줬는데 소련이 도와줬습니다. 그 소련이 좋은 나라죠. 공산주의자들의 말은요, 앞, 뒤가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앞, 뒤, 겉과 속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공산당한테 나라를 지키려면요. 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조선의 독립투쟁을 지원했느냐? 1848년에 쓰여진 공산주의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였을까요? 없다였을까요? 노동자에는 조국이 없습니다.
이 압박받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해 가지고 가난한 농민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과 부르주아지를 타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산주의 기본 이론은 계급 투쟁입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나라 이런 건 부르주아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는 소멸된다. 민족도 없다. 공산주의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게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 갖고요. 레닌이 세운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한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죠. 그 소련 공산당 역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련 공산당이 어떻게 혁명에 성공했느냐? 각양각색의 다양한 민족주의를 격파했기 때문이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면요,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거에 한 120배 되는 거대한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그 수많은 민족의 민족주의를 격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닌과 마르크스는 분명히 민족주의, 독립운동 이런 거 불필요한 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선언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소련 공산당 역사에 민족주의를 부셨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문헌 소련 공산당 강령에 보면요,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하려고 마차에다가 금괴를 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왜 일시적이고 제한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요, 자본주의 국가 일본을 타도해야 돼요. 근데 그 일본이란 나라하고 누가 싸우고 있냐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적과 싸우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는 소련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인가요, 아군인가요? 적의 적은 아군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소련 공산당이 일본을 부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 일본, 미국, 프랑스 다 부셔가지고 세계 공산화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예요. 그런데 소련 공산당이 부셔야 되는 자본주의 국가 일본을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우리 배달결의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조선 민족주의에 의해서 일본과 싸워주고 있어요. 그거는 소련 공산당이 싸우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워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을 타도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소련 공산당이 들어와서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타도하는 거죠.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한 다음에는 그 민족주의자를 제거하죠. 이게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소련 공산당이 조선 독립운동을 막 도와주다가 8.15 해방을 맞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 선생을 제거하잖아요. 왜 제거했죠? 이제 일제가 물러났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 식민지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해서 세계 공산화를 이룬다.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그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열렬히 환호해서 1917년 10월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불과 7개월 만에 1918년 5월 10일에 소련 땅이었던 연해주, 만주 옆에 있는 연해주, 어딘지 아시죠? 블라디보스톡 뭐 이런 도시가 있는 곳이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회당을 만들어요. 이 한인사회당 강령에 보면 러시아 혁명을 이룬 볼셰비키 당의 혁명성을 본받는다. 러시아 공산당을 따라가는 한국인들의 정당이 1918년에 벌써 생겨나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좌파 계열 학자들의 글을 보면 3.1운동을 가리켜 한국 사회주의의 어머니다. 한국 공산주의를 잉태한 모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을 역임했던 구현음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오호! 괴물은 침입해 왔다. 지금부터 77년 전에 칼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한 유럽을 배회하던 그 유령의 발자국이. 이거 어디서 읽어본 문장 같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처음 들으신 분은 교양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문장을 본딴 거냐면요, 1848년에 쓰여진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은 공산주의다. 이게 공산주의 선언이란 책의 첫 문장이에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못 따서 77년 전에 유럽에 출몰했던 그 유령, 그 괴물이 이제는 조선 땅에도 출몰하고 있다 라고 구현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언제냐? 한국에 침입한 때는 바로 1919년 3월 1일에 발생한 민족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다. 3.1운동 열심히 했는데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 이거 평화적으로 만세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역시 공산당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 공산당의 과격주의 노선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이 3.1운동인데 그 다음 날 3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에서 코민테른이라는 단체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코민테른, 다 함께 발음해 봅시다. 코민테른. 우리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산주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단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에 금교회를 보내고 하는 일들을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공산주의 국제연합.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소련이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코민테른하고 자주 접촉을 하게 돼요. 또 이건 지리적인 조건도 공산당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일본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합니까? 국내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맨날 감시해요. 어렵죠? 독립운동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럼 제일 가까운 해외가 어디죠? 만주하고 바로 두만강강 건너면 연해주입니다. 그 연해주가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그때 소련 땅이었거든요. 그 독립운동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만주나 연해주로 가야 되는데요, 그 만주 연해주는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러 거기 갔더니 거기서 코민테른을 통해서 막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일석이조죠. 이래서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당시 조선 사람 가운데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연해주에 가서 투쟁했느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운 거죠.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알아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데 소련 공산당에서 자금을 줘요.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에서 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코민테른의 돈을 받았으니까 나도 공산주의자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한국인들 사이에 번지게 돼요. 자, 코민테른과 더불어 전 세계 식민지 해방 운동을 지도했던 공산주의 기관이 국제공산청년연맹입니다. 줄여서 국제공청.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국제공청. 코민테른과 국제공청이 한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19년 4월 한인사회당 블라디보스톡 대회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 과제를 수행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권력을 세운다. 3.1운동 끝나고 불과 한 달 만에요, 우리 한국은 독립하면 공산 독재 국가로 간다 라는 정책을 이미 정합니다. 1919년 10월에서는 드디어 서울 국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사회주의 비밀 결사가 결성이 됩니다. 이름이 서울공산단체인데요, 4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노동부, 출판부, 선동부, 하나 재밌는 게 테러부. 굉장히 진실하신 분들입니다.
테러부를 좀 딴 거로 위장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정직하셔갖고 우리는 마음 놓고 사람 죽이고 테러하겠다. 그래서 테러부라는 특별 부서까지 설치한 이런 공산 집단이 서울에서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공산주의 역사의 뿌리는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막 늘어나니까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던 일본 정보기관에서도 눈치를 채게 되죠. 그래서 일본 정보기관의 그 기록 문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반일 한국인들 사이에 적색 흐름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침윤하고 있다. 적색 흐름, 빨간색 물, 공산주의 물결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게 속속듯이 배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 주의자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자, 오늘날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또 무슨 주의자가 있죠?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주의자란 말 앞에는 다양한 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요, 주의자 그럼 하나예요. 뭘까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공산주의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주의자를 건거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슨 주의자냐? 복음주의자를 건거했나? 이게 아니에요. 주의자를 건거했다 그러면 그게 그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3.1운동 이후로 공산주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927년 3.1운동 후 8년쯤 지나면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립니다. 중앙일보예요. 마르크스의 신도가 아니면 시대의 낙오자라는 불미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번져나가니까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도 공산주의자야, 프롤레타리아야, 무산 대중을 위해서 혁명해야 돼 라고 말해야 지식인 대접을 받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그건 아주 기득권, 수구, 꼴통, 보수, 반동으로 치부되는,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 1927년 이 땅에서 발행되던 신문기사입니다.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노란 리본 하나 딱 달고 다녀야 그래야 뭐가 좀 의식 있는 사람인 것 같죠? 뭐 노동자 대중을 위해서 좌파, 진보 이래야 조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죠?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이래야 좀 유식한 것 같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와, 이게 언제적 얘기야 도대체? 그럼 아주 캐캐 묵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미 1927년에도 2018년에 대한민국과 비슷한 무슨 좀 좌파 색채를 띠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고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진보고 급진이고 온갖 좋은 소리 민주인사고 다 갖다 붙이는 그런 흐름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1927년에 일제시대 때도 벌써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물결이 막 퍼져나갈 때 우리의 박헌영은 뭘 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요, 박헌영이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때가 경기고등학교 경성고보 졸업반 때예요. 독립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때 박헌영이 뭔가 공산주의랑 처음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뭐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냐면 그들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독립과 정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하는 거 보면서 저들 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공산주의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박헌영이 평생 입에 붙이고 다닌 말이 뭐냐? 진보적 민주주의. 요즘도 비슷하죠? 요즘도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진보라 그러면서 가립니다. 자기가 민주주의자라고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1919년 박헌영이 벌써 그 얘기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 뭐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박헌영은 평생 19살 학생 시절부터 마지막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산주의라고 안 그러고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 민주, 진보 민주, 평화 민족. 지금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을
평생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3.1운동까지 역사를 저희 간략하게 봤는데 공산주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박은식 같은 당대 최고의 역사가, 이광수 당대 최고의 작가,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이동휘 한인사회당 만드신 당대 최고의 장군, 군인, 거기다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수재 박헌영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최고의 작가, 최고의 군인, 최고의 역사가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다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이때 딱 한 사람, 공산당은 망한다 라고 말했던 조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저건 망해. 왜 망한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열광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던 단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승만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당시로 보면은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었느냐? 나중에 나쁜 거였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엔 좋은 거였는데 나중에 나쁜 거였던 것이 아닙니다. 1917년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918년에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거된, 살해당한, 학살당한 소련 사람이 200만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예요. 겉으로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죠.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0만이 학살당했고요, 5년 동안 2천만이 죽어요. 그렇게 사람을 계속 죽여서 피가 강천으로 흐르는 가운데 레닌이 딱 나와서 빚은 동방에서 저 약소민족을 지원한다. 거기 한국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 독립운동가들이요, 거기 열광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열광, 그 박수갈채는 속았던 겁니다. 이승만만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딱 하나 이유, 성경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건 망할 수밖에 없다. 1917년 기준으로 봐도 그때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때 이미 공산당 놈들은 나쁜 짓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거 모르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죠. 자, 그 1919년에 공산주의에 처음 저촉했던 박헌영이 오랜 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과목 제일 잘해? 영어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 191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취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취직도 안 하고 고향인 충청도에 내려가지 않고요,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YMCA에 나가서 영어 공부를 해요. 동시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승동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이 승동교회, 제가 강의한 평양대부흥이라는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승동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승동교회는 천민들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 천민들을 쟁이라 그랬습니다. 쟁이들이, 천민들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 것들이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쟁이가 예수 믿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쟁이. 이 승동교회 백정이었던 교인이요,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박서양이죠.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한가인인가? 그 한가인 남편 연정훈. 예, 공산당 선언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탤런트 이름은 바로 0.1초도 안 걸려요. 교양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교양이 풍부하시네. 다만 교양의 방향이 약간 드라마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린 듯한,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지고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낳은 승동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자기 친구 가운데 돈 많았던 윤돈구라는 친구한테 설득을 합니다. 근데 윤돈구가 그래,
돈이 많으니까. 왜 웃으세요? 이름이 돈굴에서. 예. 아주 사소한 게 즐거우시네요.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사시는.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예. 이 윤돈구가 돈이 많으니까 친구 몇 팀을 만들어서 유학 자금을 대기로 합니다. 이때 만약에 유학을 갔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문명권을 접했겠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겠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승만은 기독교 싫어했습니다. 배제학당 갈 때도 어머니가요, 야, 너 배제학당 가갖고 기독교인 되면 어떡해? 에이, 어머니,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됩니까? 각서를 써드렸어요. 배제학당은 다니지만 기독교인은 절대 안 될 것임. 도장 딱 찍어갖고 엄마한테 드리고 배제학당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감옥 가서도 면회 오는 사람도 선교사, 감옥에서 읽은 것도 성경책, 나중에 나와서 유학 간 나라도 미국, 평생을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 이승만은 기독교인이 됐는데 박헌영은 본인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승만은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인데요. 박헌영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YMCA도 다녔어요. 성서공회 직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영어까지 배웠어요. 미국 유학이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돈이 많은 돈구라는 친구한테 가자고 설득까지 했어요. 갔으면 이 나라 역사가 달라졌겠죠. 이게 윤돈구라는 사람이 나중에 탄식한 내용이에요. 내 친구 박헌여이가 그때 미국 유학에 갔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달라졌을 텐데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 못 갔냐면요, 이 윤돈구가 맹장염에 걸려요. 지금은 맹장염이 별거 아닌데 그때는 큰 병이었어요. 이걸 치료를 좀 제때 안 해갖고 복막염, 이게 터집니다. 1년 넘게 알아두어요. 그러니까 윤동구 집안에서 돈 많은 윤동구, 얘는 돈이 많고 박헌영이 똑똑하니까, 야, 그래, 헌영이 네가 좀 우리 아들 도와줘갖고 미국 가서 학교 등록도 시키고 공부해라. 그 아버지가 돈 대주려고 그러다가, 아들이 배가 아파갖고 1년 동안 아이고야 막 이러고, 이거 그 당시엔 복막염 많이 죽었던 시절입니다. 아들 죽을까봐, 야, 미국 유학은 무슨 미국 유학이야? 가지 마 하는 바람에 못 가요. 그래, 박헌영이 외국 유학을 가라는데 김이 팍 샜잖아요, 그죠? 미국 가려니까 돈이 없어갖고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서 갑니다. 유학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신 가게 된 곳이 상해입니다. 1920년에 상해에 딱 도착했을 때 박헌영처럼 조선에서 건너오는 똑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겸, 연해주 조선 이민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어요. 상해에서 똑똑한 청년들이 오면은 공산주의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당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던 직업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으면은 기독교인을 만났을 텐데 상해에 딱 가는 바람에 김만겸이라는 베테랑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포섭당해 버립니다. 이 김만겸이 운영했던 게 사회과학연구소, 이름은 사회과학연구소니까 그냥 연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딱 열람해 놓고요, 언제라도 자유롭게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회를 만들어 갖고 열띠게 토론했어요.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박헌영이 이곳에서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에 눈을 뜨게 돼요. 야, 이런 신기한 게 있었구나, 이런 탁월한 이론이 있었구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흠뻑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1921년 3월에 고려공산청년단 상해회,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국제공산주의 단체 2개, 하나가 코민테른, 또 하나가 국제공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제공산청년회, 그 국제공천의 조선 지부가 고려공천입니다. 그 고려공천청 상해회를 결성했다는 것은 이미 조선의 공산주의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청년으로 박헌영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만 21살이에요. 그 무렵, 그 다음 장면이요, 21년 혹은 24년,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PPT 넘겨주세요.
1921년 혹은 24년에 야, 이게 되게 옛날 한 90년 전 사진인데 지금 봐도 미인이죠. 이 삼천리라는 잡지에는 잡지에 기사가 실릴 만큼 미인입니다. 동양 고전화 속에서 고요히 빠져나온 듯한 우아하고 수련한 미인.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잡지에서 격찬을 한 주세죽이라는 미녀, 함경도 출신인데 역시 공산주의자입니다. 상해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인생에 아주 가장 낭만적인 세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 박헌영의 고등학교 동창생, 점심 도시락 꺼내놓고 맨날 반찬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장난치고 놀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심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심훈이 쓴 소설 제목 아는 거 있으세요? 예, 읽진 않았지만 다 외우고 있죠? 그 심훈의 상록수의 무대가 된 곳이 지금 경기도 안산. 그래서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죠. 그 상록수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심훈이요, 경성고보,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박헌영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심훈의 소설 가운데 동방의 애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남자 주인공 김동열, 여자 주인공 강세정은 박헌영과 주세죽을 모델로 한 소설이에요. 아주 뛰어난 공산주의자와 뛰어난 미인의 결합,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결혼입니다. 그리고 1921년 10월 19일 상해에서 무슨 활동을 많이 했냐면 러시아 혁명 시인 에레렌코 강연회를 주최합니다. 처음에 강연회를 통해 공산주의 이론을 널리 보급했어요. 이렇게 박헌영이 러시아 공산주의자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그 당시 상해에 일본 경찰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 상해에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했는데 그 일본 경찰의 기록에 박헌영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상해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일본 경찰이 박헌영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삼총사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 대단한 청년들의 이 청년 천재 공산주의자 세 사람이 야, 우리가 상해에서 공산주의하고 연해주에서 공산주의 할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들어가자. 이거 엄청난 결정이죠. 조선 갔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조선에 들어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22년 4월에 세 사람이 비밀리에 조선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미 상해에 있을 때부터 강연회 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놈들이 움직이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안동현, 그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중국의 음식점에서 신의주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평양에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요. 그 당시 이미 조선의 감옥에는 주의자가 뭐라 그랬죠?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오히려 감옥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1924년 1월 22일 박헌영이 출소를 하는데요. 이게 그 삼총사의 사진인데 남아있는 사진이 조금 비슷한 나이대께 별로 없어가지고 셋이 친구인데 요건 젊었을 때 저건 나이가 들어서 해서 아버지랑 아들 사진처럼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셋이 친구예요. 예, 요 분은 좀 박헌영 사진 좀 나이가 들었을 때고, 요 세 사람이 출소한 것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1면이 아니라 2면에 실렸어요. 2면에 1단짜리 짧은 기사입니다. 상해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일로 재작년 3월에 안동현에서 체포되어 징역 1년 반의 언도를 받고 그동안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 아이 대단한 혁명가 세 사람, 열혈 청년 세 사람은 지난 19일에 만기 추록하여 20일에 경성에 왔다더라. 이게 끝이에요. 제가 요 신문 기사를 왜 이렇게 소개했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자 이러면 일본 경찰이 막 곤두서 있어요. 주의자 잡으려고 상해까지 막 경찰을 파견했던 시절입니다. 이래서 주의자를 체포했다 그러면요, 신문 1면에 대문짝하게 만하게 났어요. 근데 이건 주의자가 체포돼서 1년 6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2면에 신문 기사가 요게 다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 당시 일본 경찰이 볼 때 얘네들은 쪼물하기로 본 겁니다. 주의자 검거했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얘는 뭐
24살짜리 아유 저 삐린내 나는 애들이 그냥 공산주의 한다고 장난치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문기사 요게 다예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조선을 공산화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청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명이 청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문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나중엔 이 세 사람이 조선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출소한 다음에 뭐 했냐면 1924년 3월 11일 이후 한 달간 공산청년동맹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름 신흥청년동맹.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흥청년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전국 순회 강연을 합니다. 북부 지역, 북조선에는 박일병, 조봉암, 나중에 이승만 박사한테 처형당하는 거물 정치인이 된 조봉암이라는 사람. 이때 벌써 공산주의 아주 유명한 강연자였어요. 박일병, 조봉암이 북조선을 맡고 남조선은 김찬, 신철, 박헌영 세 사람이 한 달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죠. 남부지역 담당 3명의 순회 강연 일정 보세요. 3월 11일 진천, 13일 괴산, 14일 청주, 15일 조치원. 오늘이 15일이잖아. 얘네가 순회 강연한 지 지금 몇 주년이 되는 겁니까? 몇 주년이요? 94주년. 야, 박헌영 순회 강연 94주년 기념 강연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네, 이번 주 94년 전 이번 주에 이 공산주의자 세 사람이요. 16일 공주, 17일 영동, 18일 금천, 19일 대구, 20일 민양 거의 매일이죠. 세 보세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28번 강연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적었을까요? 이들의 열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이지만 지금부터 94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요. 청년 세 사람, 당시 조선 최고의 지식 청년 셋이요.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때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숙소가 좋았겠어요? 그 형편없는 숙소, 형편없는 음식, 아주 불편한 교통시설 이걸 감수하고요. 오직 하나, 조선의 공산화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이요. 전국을 누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산주의자들이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1924년 4월 15일 한 달 동안 쫙 돌았어요. 그리고 한 5일 있다가 4월 10일까지 강연하고 15일 날 동아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왜 박헌영이 여러 직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신문사에 입사했을까요? 공산주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공산주의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것이 없이는 공산주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 혁명의 출발이요 기본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언론, 방송이죠. 신문이 없이는 공산혁명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레닌의 전략이에요. 신문을 통해 레닌은 신문의 역할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신문은 뭐냐? 교육자. 신문 읽으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교육이 되죠. 그때는 지금 뭐 텔레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지만 이때는 신문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언론입니다. 언론, 방송. 신문은 교육자고 선전자고 선동자고 조직자다. 이게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촛불 혁명이라는 게 보여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 잠입한 한국 언론이요. 첫째, 국민을 교육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둘째, 선전했고. 셋째, 선동했고. 넷째, 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다 못 드리지만 보수 언론이란 곳에도요. 특정 어느 고등학교 출신의 전설적인 혁명가들이 모여가지고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역사를 쭉 보고 나면요.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게 너무 교과서대로 돼가지고 짜증이 나요. 쟤네들은 왜 응용도 안 하지? 좀 시대에 맞게 좀 바꾸지? 옛날 방식 그대로 쓰네? 그러니까 박헌영이 신문사에 들어간 건 당연한 일입니다. 레닌이 신문이 없으면 혁명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거기 가서 파업하다가
해고를 당해요. 그리고 해고당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1925년 1월 25일 국제공청회 고려공청, 고려공산청년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조선의 현상 및 당의 계획. 실제로 공산주의 활동을 조선에서 해봤어요. 상해에선 교육받았죠. 조선에 들어가고 1년 반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기자도 하고 강연회도 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해봤더니 조선을 공산화시키려면은 이자들을 제거해야 돼.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거예요. 박헌영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공산주의 운동 해봤더니 제일 걸림돌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보고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적극적인 반종교 운동이 필요하다. 조선 사람들한테 종교라는 거 믿지 마. 종교라는 건 미개한 거야 라고 조선인들이 종교에 접촉하는 걸 차단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제대로 된다. 이게 1925년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죠. 어떻게든지 교회 아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25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일제 식민 치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신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팔리던 신문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가리켜서 삼부라 그랬어요. 삼부. 삼부라는 건 뭐죠?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 얘기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게 국가의 삼부죠. 근데 조선은 식민지니까 국가가 없잖아요. 식민지 조선의 삼부는 뭐냐?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다. 신문이 그 당시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전 조선 기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려요. 4월 15일부터 17일.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그려보자. 여러분 이 구호를 들은 식민지 조선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 지식인들이 모였던 기자들이 그래 일본 놈들 때문에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한번 제대로 보도해보자. 거듭나는 조선을 붓으로 체질하자. 이런 표를 내걸고 전국에서 모인 기자가 639명입니다. 639명의 조선 최고 엘리트들이 여러분 이 구호가 조선 총독부가 좋아할 만한 구호예요? 싫어하는 구호예요 이게? 죽어가는 조선 이러면 조선 총독부가 막 혈압이 팍 오르겠죠. 이렇게 쓰는 놈을 잡아가둬야지. 경찰들이 막 바빠지겠죠. 63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일적인 구호를 내걸고 전국 기자들이 서울에 모여듭니다. 이러니 조선 총독부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모여갖고 대회를 하는데 대회장 주변에 물반 고기반, 기자반, 사복경찰반, 경찰들이 다 기자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갖고 어떤 놈이 감히 천황폐하 모독하는 발언하지 않나, 일본에 대항하지 않나 잡으려고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겠죠. 전국 일본 경찰의 눈이 조선 기자 대회에 다 쏠려 있어요.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4월 17일 날 조선 기자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기자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종로, 기자대회 열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요 또 하나의 대회가 열립니다. 아서원이라는 음식점에 19명의 조선 팔도의 비밀리에 세워지고 있었던 공산주의 조직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겠죠? 경찰들이 기자대회에 전부 신경 쓰고 있는 틈에 경찰이 드글드글한 종로 한복판 음식점에서 공산당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전략이. 전부 경찰의 주의를 기자대회로 붙들어 놓고 자기들이 공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조선 땅에 공산주의 정당이 탄생을 했어요. 이 당의 기본 조직을 야체이카, 이게 소련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세포라 그럽니다. 공장, 농촌, 학교, 군대, 관청, 조선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 갖고 3명에서 7명의 소그룹을 결성하는,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얘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셀, 목장, 순, 구역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러시아 혁명할 때는 야체이카가 20명 이하입니다. 일본은 일본 경찰이 지독하게 감시해갖고 10명 이하예요.
조선은 식민지고 위험했기 때문에 7명 이하 숫자를 아주 줄여갖고 3명에서 7명이 모이는 야채이카를 전국 곳곳에 만들기 시작해요. 이때 조선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청년 조직을 따로 만드는데 고려공산청년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국제공청회 조선지부죠. 국제공청회 조선지부로 고려공산청년회를 처음에 박헌영이 상해에서 만들었어요. 조선에 공산당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 고려공청을 조선 땅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책임비서, 지도자가 돼요. 만 25살에. 이 25살짜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랑 비슷한 청년 21명 똑똑한 조선 청년들을 선발해 갖고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 봤어요? 25살인데 형 미국 유학 갈래? 내가 보내줄게. 너 워싱턴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자기 친구 유학 보내는 25살짜리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헌영을 존경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지만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아니, 한국교회가 사람 키우는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당만 크게 짓고 하다가 다 아주 공산주의자한테 맥힌 겁니다. 박헌영은 25살짜리가요 21명의 청년을 무슨 돈 있다고 유학을 보내요. 소련한테 돈을 받아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련의 유학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 형, 동생, 누나, 자기 친구 애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21명을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내고 전국에 지하 조직을 건설해요. 군마다 군 청년 동맹, 도마다 도 청년 동맹,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사람을 키우고 조직을 만드는, 이게 아주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애국자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925년 8월에 조선일보에 입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이 없이는 혁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일보에 홍증식이라는 거물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조선일보를 아예 공산주의자들의 집결지로 만들어버려요. 이 홍증식이 속했던 단체가 화요회입니다. 왜 화요회일까요? 레닌의 생일이 화요일이에요. 좀 짜증나죠. 애들은 무슨 조선 사람이 러시아 완전히 무슨 우상화하는 것 같죠. 레닌이 화요일 날 태어났다 그래갖고 화요회 이러면 무슨 거냐면 공산주의 서클입니다. 그 화요회 리더였던 홍증식이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조선일보에 다 불러 모아서 신문을 끼고 혁명운동을 전개하다가 들어가고 한 달 만에 사건이 터집니다. 10월 15일에 신일용이라는 논설위원,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쓴 칼럼이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 이때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영사관이 개설이 돼요. 서울에. 이게 해방 이후까지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영사관이 서울에 설치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하자, 공산주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논설을 써요. 그러니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문을 정관, 윤전기 압수,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의 피라 사건으로 지필자가 구속됩니다. 최초로 신문 칼럼 잘못 썼다가 감옥 간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자마자 또 잘렸네. 그 나와서 뭐 했느냐? 강연을 했어요. 무슨 강연을 했느냐? 맨날 하던 짓만 해요, 얘네들은. 1925년 10월 25일 이번에는 또 한양청년연맹. 단체가 헷갈려. 앞에서는 신흥청년연맹, 지금은 한양청년연맹. 발음도 어렵네. 다 빨갱이입니다. 죄다.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반기독교 대강연회를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925년 10월 20일 이때 전국 주교대회가 열렸어요. 주교대회 뭘까요? 주일학교 교사대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교사대회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조선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라는 운동을 막 하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반기독교 대강연회,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 강연회를 합니다. 1925년 11월호 개벽이라는 잡지에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의 내면이라는 글을 직접 써요.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 글에 내오는 중요한 내용은 선교사는 제국주의의 정예병사다. 이렇게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서 똑똑한 청년을 유학까지 보내고요,
전국 조직을 만들고 신문사를 장악해서 막 기사도 쓰고 반기독교 강연회도 하고 공산주의가 활발하게 막 퍼질 것 같았는데 곧바로 와해가 됩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이 돼요. 1925년 11월 22일. 그러니까 공산당 만든 지 불과 한 7개월 지나섭니다. 신의주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요. 신의주 한 음식점이었는데 음식점 2층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던 29명의 신의주 지역 공산당원들이 술을 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9명 남자 싸네들이 술 먹고 친구 결혼했으니까 피로연 가서 막 노는 것처럼 노는데 그때 그 2층 음식점에서 29명이 술 먹고 노는데요. 1층에 일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그 일본 경찰하고 친한 친일파 변호사, 의사 이런 친일 한국인들 몇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위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니나노 그러면서 시끄러우니까 음식점 주인이 2층에 올라가갖고 저 밑에 일본 수사 와 있으니까 조심들해 청년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경서라는 주먹개나 쓰는 청년이요 일본 수사 왔다고 그러고 술 한잔 들어갔고 공산당끼리 모였으니까 아주 기분이 좀 뻗친 거죠. 일본 수사 왔어? 그럼 내가 인사 한번 해야 되겠네. 이 친구가 갑자기 우통을 딱 벗더니요 술 한 병 들고 1층으로 내려가요. 어이 수사 양반 이리 오쇼. 친일파 아저씨 이리 와. 그래서 친일파하고 수사들한테 술을 따라갖고 친일파 내 술 한번 마셔봐 하면서 술을 막 줘요. 거기 의사 변호사 일본 경찰이니까 젊은이 이거 취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조용히 먹어. 그랬더니 아니 이 친일파 XX가 내 술을 안 먹는다는 거야? 이러고 강제로 입에다가 막 술을 부어요. 이러고 시비가 나서 막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일본 경찰이 열받아갖고 뭐한 놈이야? 이러고 막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밑에서 우당탕 탕탕 소리가 나니까 2층에 있었던 29명이 일본 놈 때려잡자 이러고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공산혁명을 이상하게 한 겁니다. 술 먹고 쌈질한 거예요. 20명이 떼거지로 나오니까 일본 수사가 조선 청년 하나가 깽판 부려갖고 요놈하고 때려주려는데 20명이 덤비니까 이게 20대 1이 되겠어요? 막 두들겨 맞고 일본 경찰이랑 친일파가 도망을 치는데 그때 이 일본 수사를 때리던 김등린이라는 신의주 공산 청년의 책임자입니다. 이 친구가 일본 경찰이 도망가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만세를 불러요. 만세 만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원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단서가 돼요. 시원하다 성공했다. 여러분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식민지 조선에서는 누가 봐도 속이 시원하죠. 근데 성공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뤘을 때 성공한 거죠. 계획도 없었는데 이루어지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로또를 맞은 겁니다. 그럼 계획하지 않았는데 횡재를 한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공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놈들이 시원하다? 성공했다? 아니 일본 수사를 때리고 친일파를 때리면서 성공했다고 말한 거는 저놈들이 반일 독립운동 단체 아니야? 근데 김등린이 성공했다면서 만세를 부르는데요. 우통을 벗어가지고 만세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옷소매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팔에다가 붉은 완장을 찬 게 보였어요. 평상시 옷 안에 있어서 안 보였는데 만세하니까 이 옷이 내려가갖고 어깨 부근에 두른 빨간 완장. 빨간 건 뭐예요? 이건 주의자죠. 일본 경찰을 보니까 주의자가 신의주에서 만세하면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무려 29명이 우르르 내려와요. 이거 공산주의자 조직이 신의주에 결성이 된 거 아니야? 라고 꼬투리를 잡아갖고 신의주 공산당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랑 붉은 완장 때문에 신의주가 작살이네요. 이걸 보고 열받은 게 서울의 종로경찰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뭔가 조선 기자대를 하고 막 서울이 복잡한데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 조선 팔도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고 중심지구 수도였죠. 근데 서울에서 뭔가가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서울에서 주의자 검거를 제일 잘했던 서울의 제일 중요한 경찰서였던
종로경찰서에 공산주의자 기가 막히게 잘 잡았던 미화라는 형사가 있었는데요. 미화가 촉을 세우고 있었어요. 뭔가가 수상해. 이걸 잡아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신의주에서 잡혔다는 걸 소식을 듣고 개탄을 합니다. 야, 내가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신의주에서 먼저 털렸구나. 내가 받을 상을 신의주 경찰서에서 먼저 받았구나. 그래서 미화가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신의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잡혔지만 저놈들의 중앙조직 본부는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신의주에 29명이야? 그럼 서울엔 수백 명이란 얘기인데 전국적으로는 규모가 장난이 아니겠는걸? 요놈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미화와 종로경찰서가 서울바닥을 샅샅이 뒤져요. 그러다가 종로경찰서 낙원동 주재소, 주재소는 파출소 쬐끄만 겁니다. 한 주재순사가 동네를 도는데 담배 가게를 가봤더니 이 돈이동 그 지역에 고급 담배를 필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조선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급 담배를 못 피는데 아니 갈 때마다 고급 담배가 한 뭉치씩 팔려요. 이렇게. 그럼 담배가 한 뭉치씩 팔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걸 계속 폈다면은 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굴뚝이죠. 그러면 곧바로 사망할 수가 있겠죠. 고급 담배가 한 뭉치씩 팔린다는 얘기는 여럿이 모여서 같이 폈다는 얘기죠. 여럿이 모여서 같이 피면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뭔가를 했다는 얘기죠. 고급 담배를 여러 명이 같이 사서 같이 피워? 이놈들이 그럼 담배 피면서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추적해 봤더니 그 지역에 수상한 청년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담배 사간 사람을 딱 잡았는데 그게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 김재봉이었습니다. 아, 이 양반이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이 세상에. 이래서 김재봉도 잡혔어요. 그리고 1926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들어보셨죠? 순종 황제가 승하잖아요. 자, 1925년 11월에 신의주에서 와르르, 12월에 최고 지도자 건거, 서울에서 와르르. 그리고 계속 수사망을 더 조이고 있는데 6월에 경상북도에 있는 경상북도 경찰서가 종로경찰서한테 사건을 하러 의뢰합니다. 이동규라는 사람이 일본 오사카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도망을 쳤는데 경상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 이동규라는 위조 지폐범을 검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동규를 막 수사해 갖고 이동규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담배를 폈네. 그 담배 재떨이 안에 갈기갈기 찢어진 인쇄물이 한 장 딱 있었어요. 종이가, 전단지가. 그러니까 이때 조선공산당 잡느라고 그냥 혈안이 돼 있던 종로경찰서니까 종이 쪽지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고요.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쪽지를 쫙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내용이 뭐냐면 6월 10일 날 순종 황제 장례식을 맞이해서 3.1운동 같은 거사를 일으키자. 조선 사람이여 저항하라 라는 격고문, 경문이 재떨이에서 발견이 돼요. 야, 이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웁니다. 술, 담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 이렇게 괜히 뭐 술 먹고 싸움질하고 담배 피다가 공산주의도 다 망한 거예요. 이래서 야, 이 이동규를 통해 조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일망타진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대표적으로 세 사건만 기록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밀한 추적을 통해서 결국은 조선공산당 조직이 와해가 되고 박헌영도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체포돼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고 저 옆에는 고문당해갖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101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체포된 공산주의 주요 지도자가 135명. 그 가운데 4명이 수사받다가 고문당해서 죽어요. 일본 사람이 아주 그냥 고문을 엄청 잔인하게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101명이 됩니다. 여러분 교환에 박헌영의 회고가 나와 있죠. 콧구멍에다가 냉수, 고춧가루, 뜨거운 물 이런 걸 막 들이붓고 손가락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라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무게를 지탱하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손가락 끝에 매달아서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몽둥이로 관절을 때려요. 그 다음에 축구공 놀이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슛 쏜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자를 일본 경찰이 얼굴을 딱 때려요. 그럼 한 방 맞은 거니까 공이 쭉 날아가. 그럼 저쪽에서 한 사람이 또 발로 차. 그런데 이쪽으로 날아가. 이해가 되죠? 사람을 축구공처럼 이렇게 차고 보내는 이런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합니다. 취조당하면서 박헌영은 끝까지 일본 수사가 집요하게 캔 거는 내 아내 주세주기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내 아내는 무식해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사실은 주세주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뛰어난 공산주의 지도자였습니다. 1927년 9월 13일 101인 사건의 공판이 시작이 돼요. 처음 재판이 딱 시작되는데 박헌영이 재판장 앞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의 목적은 조선의 민족 해방과 정의의 실현이다. 그 증언을 들었던 옆에 사람이 적었는데요. 그는 천천히 나직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혼을 사르고 희망을 북돋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박헌영의 영웅적 공판 사건이 보도가 돼서 조선의 아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위인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했으니요, 공산주의자의 목적이 조선의 민족 해방이다 이랬으니 일본 경찰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고문을 가해요. 그 고문을 받던 박헌영이 미칩니다. 그래갖고 재판을 할 때마다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놔요. 조용하라고, 진정제 주사를 놔가면서 재판을 하는데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이때 같이 잡혔던 김철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공판정에서 박헌영이 안경을 벗어서 판사를 때리고, 이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안경으로 때려봤자 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네 사람, 이때 체포된 사람 가운데 4명, 그 4명은 다 박헌영의 가까운 동료고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박순병이라는, 박헌영, 박순병, 시문 3사람이 단짝 친구였거든요. 자기 친구도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명 어딨냐? 4사람 데리고 와라. 왜 죽였느냐? 그러고 막 법정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 일본 수사가 발로 걷어차니까 책상에서 날뛰다가 떨어져 갖고요,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박아서 머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김철수가 그걸 보고, 야, 정말 미쳤어. 참말로 미쳤어. 거짓이 아니라 완판 미쳐버렸어.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2달 지나니까, 난동 부리면 고문하고 난동 부리면 고문하니까요, 나중에 진짜 미쳐가지고, 남로당 총책 박갑동의 기록입니다. 1927년 11월 중순께 옥중에서 박헌영의 발광 상태는 극도에 달했다. 그는 감방에서 2번이나 목을 매서 죽을 듯이 바둥댔기 때문에 간수들도 겁을 냈다. 진짜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수갑을 채워두자 이번엔 수갑을 차고도 이리저리 방을 헤매며 어찌나 몸부림을 쳤는지 온몸에 멍이 들어서 막 발광을 한 거예요. 박이 발광기를 시작한 지 2달째가 되었다. 하도 광기가 심해 독방에 두었으나 갈수록 태산이었다. 마지막에는 제 강연 요 대목 많이 들어보셨죠? 대변을 보고는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간수가 밥을 갖다 주면 밥은 그대로 두고 변을 먹어요. 몇 달에 걸쳐서 자기 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미친 거잖아요. 자기 목 메고 대변을 먹으니까 쟤는 돌았다. 그래서 1927년 10월 12일 형무소 의사가 심신상실, 몸과 마음이 상실, 완전히 맛이 갔다, 미쳤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11월 22일에 병보석으로 출감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때 이 박헌영의 투쟁 사건이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뭐 신문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2개를 여러분 교환에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박헌영은 3년 만에 감옥문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립던 모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사람만 보면 무섭다고 자꾸 도망쳤어요. 자기 아내하고 엄마를 모르고요,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서울의 제일 뛰어난 정신과 의사 서소문에 있는 김탁원 씨의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얘기가 매일신부에 김탁원 의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정신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니, 완전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 같아서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울 줄 압니다. 대개 이런 종류의 병은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100에 하나쯤은 치료가 되는 일도 있으나 치료가 된 뒤에도 도저히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에 미쳐서 왔으니 그 시인 심훈, 이때 벌써 조선에 아주 문필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박군의 얼굴이라는 꽤 긴 시를 씁니다. 이 심훈의 친구 박군이 여러 명 있어요. 영화에도 나온 박열이라는 사람이죠. 박열. 그 박열 얘기도 나와요. 내 친구 박열은 교수대에서 산송장처럼 매달려 있고, 또 하나 벤또 반찬, 점심마다 도시락 반찬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던 또 다른 박준병은 고문당에서 죽었고, 세 번째 박헌영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자네의 얼굴인가? 여복의 박군, 이게 정말 자네의 얼굴인가? 알코올병에 담가놓은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마르다 못해 해면같이 부풀어 오른 두 뺨, 두개골이 드러나도록 바싹 말라버린 머리털. 아, 이것이 과연 자네의 얼굴이든가? 내 친구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해골바가지 괴물처럼 됐느냐? 음습한 비바람이 스며드는 상해의 깊은 밤, 어느 지하실에서 함께 주먹을 부르짖던 이 박군은, 그가 아마 시문도 상해에서 지하실에서 주먹을 부르짖으면서 조선을 독립시켜야 돼, 뭐 이런 독립운동을 같이 했겠죠. 눈을 뜬 채 등골을 뽑히고 나서 산송장이 되어 옥문을 나섰구나. 아주 미쳐갖고 감옥 나와갖고요. 감옥 나와서도 계속 대변 먹고 자기 아내 얼굴도 못 알아보고 무섭다고 도망치고, 그래도 일본 경찰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박헌영을 계속 감시했어요. 그러다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이 임신을 합니다. 어느 공산주의자가 쓴 글을 보면 임신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임신을 시켰다, 목적을 가지고 임신을 시켰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주세죽이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낳는다고, 여자들이 임신해서 애 낳으면 보통 친정을 가잖아요. 친정이 함경도 함흥이에요. 그래서 그 충청도에서 아내의 친정 함경도까지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그거를 함흥경찰서로 이관을 해가지고 함흥에서도 화장실 갈 때도 경찰이 따라와요. 이 삼엄한 경찰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산모가 배가 너무 불러갖고 만삭이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일본 경찰에도 여자가 애 낳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녀가 유별한데. 그래서 막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애를 막 낳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함흥 경찰서 일본 순사들의 경계가 느슨해졌어요.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오늘 내일 애가 나오는 판인데,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박헌영이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배 안에서 양수가 터져요. 그래서 배 안에서 애를 낳았다는 설도 있는데,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하여간 배에서부터 막 진통을 해갖고 그 배가 함흥에서 배 타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깝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결국 애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원에 가서. 이 주세죽의 얼굴을 보세요. 참 양수가 터지는데 배를 타고 탈출을 했으니, 이 젊은 여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20대 한 24살, 25살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멍하죠. 넋이 나간 것 같죠. 박헌영 얼굴을 보세요. 시커먼 게 고문당한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 못했고, 그 미친 사람 행세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직도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 얼굴로 블라디보스톡 탈출에 성공을 해요. 이게 조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조선 사람들이 박헌영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아내가 양수가 터질 때 배를 타고 탈출을 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갑니까? 일본 경찰을 그렇게 따돌려요. 아주 조선 민족의 영웅처럼 유명한 인물이 되고, 함흥 경찰서 순사들은 문책 받아갖고 막 그냥 다 잘리고 아주 엄청 박헌영 때문에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낳은 딸이 박비비안나. 이건 조금 두 사람 다 얼굴이 조금 회복이 됐죠. 이 비비안나가 이때 아주 미친 행세하고
뭐 탈출하고 이래서 나서 그런지 너무 힘들게 뱃속에서부터 고생했는지 아주 아이가 작은 째까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키가 작습니다. 등치도 작고 나중에 이제 소련에서 발레리나로 성장하게 되죠. 자, 뭐 박헌영 얘기 한 제가 네 주쯤 할 건데 오늘 1부작 여기까지 하고 한번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첫째, 청년 시절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청년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돼요. 박헌영은 YMCA 승동교회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미국을 갔으면요, 그 미국에서 야,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탈출해갖고 결국 모스크바에 가거든요. 거기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전에도 위대한 공산주의자였지만 모스크바까지 가갖고 정말 불세출의 공산주의 영웅이 됩니다. 아, 그 친구가, 돈 많은 윤돈구 씨가 맹장염만 안 걸렸어도 기독교인들 틈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문명,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어도 박헌영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청년 시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것 배우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박헌영의 공산주의 활동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학습과 강연과 언론으로 시작됐습니다. 상해에 가갖고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 조선에 와갖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에 들어갔어요. 자, 이 박헌영의 전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한국에서도 박헌영이 한 거 그대로 다음 주 금요일에 스터디 신청하신 분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혹은 한 달에 두 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스터디 공부에 참여하실 분은요, 나가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안 하시면 방명록 작성하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권을 읽든지 두 권을 읽는 모임이에요.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됩니다. 왜 글을 쓸까요? 레닌 아저씨가 가르쳐줬잖아요. 신문이 없이는 공산혁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썼던 기사 발송해 드렸죠. 이번 주에 우리 단체 청년들이 신문에 쓴 기사 발송해 드렸죠. 문자 보셨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애국 세력도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신문에 글도 쓰고 좋은 언론인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에서 시작됐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언론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 스터디를 시작할 거고요. 박헌영이 20대에 벌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청년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청년 시절이 중요하다. 둘째는 학습과 강연, 언론의 중요성. 세 번째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박헌영 대단하지 않아요? 25살짜리가 고려공산 청년의 비서가 돼갖고요, 21명을, 그것도 소련 공산당한테 자금을 타내갖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강력해요? 대변을 먹어가면서요, 미친 척 해가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불살라 헌신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상황을 읽어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무슨 부동산 투기나 하고 애들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나 관심 있고,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라는 정치인들 보면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좌파 정치인들 보면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판에 비바람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잡초처럼 큰 지도자가
온실의 화초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지도자를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세력에게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대변을 먹으시라 이런 더러운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각오로 나도 박헌영이 대한민국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고생하고 모든 걸 바쳤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기독교, 복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들의 조국, 자유대한민국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과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 사람 하나하나는 박헌영처럼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용사여야 합니다. 청년 한국이 사람을 길러내는 조직, 용사들이 활약하는 애국의 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 오늘 저의 목표는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는 건데 또 강의가 재밌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강의와 관련 있는 질문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답하겠습니다. 첫 강의 주제를 공산주의자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손자병법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근데 그 말이 이제 불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원문에는 불태가 맞을 겁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전쟁을 100번이나 하면 지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겠죠? 그게 아니라 불태,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자로 정한 이유는 공산주의란 적을 알아야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겠죠. 또 하나는 역사라는 거의 중요성을 이제 이종훈 교수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역사를 쭉 보면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가 보여요. 그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이승만의 활동을 보면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전략도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전략과 길이 보이는데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여러분 들어본 속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역사가 반복되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공산주의를 막았던 역사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자로 정하기도 했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처럼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목사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공산주의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그냥 인생이라는 인점에서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좌파들이 쓴 글을 보면 박헌영과 혁명가들의 생애를 보면 전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도 전율을 자주 느껴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던 그런 게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주장은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혁명가들을 다 좋아합니다. 혁명을 일으킨, 혁명을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던진,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인생은 그렇게 뜨겁게 불살라야 된다. 삶이라는 것은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요. 삶을 불태워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이승만을 강의하게 됐느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불살라버린, 그러니까 삶만 불사르면 좋은데 나라도 불사르고 자기 가족도 불사르고 다 불살라버린 그 공산주의자들의 정열적이고도 이상한 인생을 읽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그 공산주의를 막아낸 이승만을 오래전부터 존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분이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당시 기독교인들의 책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운동대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기독교 부흥이 더해지고 있었는데
주의자라는 말이 우수하다 여겨질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이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때의 기독교인들을 글쎄요, 탓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에 다 열광을 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차단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또 역시 조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 기억들 하고 계시죠? 그때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을 복당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 40명 가운데 이준열사, 또 이상재 선생, 그 중에 한 분이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서고 이동영 선생이라는 분도 그때 예수 믿었다는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공산주의 운동사를 보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소련 공산당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돈을 놓고 공산주의 진영에 내분이 됩니다. 아니, 독립운동 진영이 내분이 돼요. 그때는 공산주의하고 민족주의라 그랬어요. 민족주의는 말하자면 반공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 소련의 돈을 받고 소련과 연합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자. 당연하지 않겠어요? 소련이 막 도와주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때 안 된다. 소련 공산당이 돈을 주는데 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일단 그 돈은 받더라도 공산주의식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싸웠던 분이 서고 이동영 선생이에요. 또 이승만 박사는 아예 저 공산당 저거는 망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대부분 모를 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이동영, 이승만 이 두 분이 끝까지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것.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김구 선생이 저 김일성 만나러 평양 갔다 온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웠던 발자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 여운형과 박헌영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한 2주쯤 후에 나올 것 같고요. 4번, 현 한국 정계 내 좌파들이 받은 박헌영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이건 마지막 강의쯤에 박헌영의 그림자가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급해요. 오늘 박헌영 태어난 얘기했는데 벌써 죽었어. 그 다음에 박헌영의 영향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천천히 갑시다. 요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요건 앞으로 박헌영의, 오늘은 이제 박헌영 25살 때까지 얘기를 했고 차차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저 가지 마시고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는데 많이들 가셔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 박헌영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물론 박헌영은 본인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결국 인생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걸 제가 한 3, 4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배우라. 기억나시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의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교만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워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에이,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저거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거 나보다 못하는데요. 배우라 그러면요, 제가 나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예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배우라,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한테도요,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좌파 사상이 위험한 게 청년들이 배우지 않고 비판만 하려고 그래요. 기득권 세력이 잘못됐고 기성세대가 잘못됐고 기독교가 잘못됐고 비판하는 거 이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생. 이게 좌경화된 한국 청년들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배워야 되고요. 잘난 사람 시기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한테도 배워야 돼요. 저로 하여금 가장 의욕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스스로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공산주의 혁명하자고 대변까지 먹었어요.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 인생이 열정적이 되기 원합니다. 정열로 불살라 버리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